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태극전사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박태환 선수 200m 동메달 딴 거 되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메달 못 따도 워낙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서 힘냈으면 좋겠어요. 박태환 선수 다음에는 금메달 따실 거라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래도 금메달 못 따서 아쉽긴 하지만 동메달 딴 것도 잘한 것 같다고. 앞으로 남은 경기 있으니까 잘하길 바래요. 양궁은 한국이 가장 잘 쏘기로 유명하고 옛날부터 가장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자 사격에서 금메달 따셨는데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어제 여자 사격에서 첫 금메달 나온 거 너무 기쁘고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도 갖고 좋았어요. 박태환 선수 오늘 400m 하는데 화이팅 열심히 해서 꼭 메달 따세요.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인천 아시안 게임을 맞아서 매일 3부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우리 선수들이 많은 메달을 땄죠. 메달의 색과 관계없이 모두 우리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입니다. 오늘부터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가 매일 아시안 게임 소식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내가 만약 원내 대표라면 꽉 막힌 전국 어떻게 실마리를 푸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4832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솔직히 저라도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지난번 재협상안도 겨우 나온 건데 어디서 여기서 얼마나 더 진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역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꽉 막힌 전국을 풀 수 있는 묘안이 없을까요? 네, 우물정 0945번을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45억 아시아인들의 축제. 오늘의 인천 아시안게임. 네, 인천 아시안 게임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죠. 오늘은 인천에서는 어떤 경기들이 있었을까요? 오늘부터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 연결해서 매일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87회 인천 아시안 게임 4일째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 시간 현재 지금 한국하고 태국하고 야구 경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태국의 야구 수준이 우리나라 사회인 야구만도 못하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에서 꼭 야구를 왜 해야 되는지 회의가 될 정도입니다. 네. 1회 지금 8대 0으로 우리가 앞서 있고요. 우리나라는 민병권 1번 타자, 손아섭 2번 타자, 김현수 3번 타자, 박병호 4번 타자, 5번 타자 강종호, 6번 나성범, 7번 김민성, 8번 강민호, 5번 오재원. 네. 우리는 최상의 멤버를 짰습니다만은 태국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다면은 100대 0도 나올 것 같아요. 100대 0이요? 예. 그러니까 아시아권은 사실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네 나라 빼놓고는 사실상 야구라기 하기에는 좀 할 정도로 아주 약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경기는 그냥 야구 맛을 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사실 잠시 후에 벌어질 여자 유도 플러스 78kg급 결승전 우리나라의 정경미 선수 대 북한의 설경 선수의 맞대결이 비상한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우리가 유도에서 금메달 3개를 땄는데 오늘은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졌거든요. 예, 그렇죠. 정경미 선수가
북한의 설경 선수와 금메달을 다투게 됐는데 북한은 첫 번째 금메달입니다. 유도에서만. 네. 그리고 두 선수 맞대결에서 정경미가 설경한테 1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홈그라운드에서 서력을 하면서 금메달을 딸지 아니면 북한이 유도에서 첫 금메달을 딸지. 북한은 지금 역도에서만 3개의 신기록을 세우면서 2개의 금메달을 따고 지금 유도에서 3번째 금메달을 노리고 있고 우리나라는 오늘 유도 5체급에서 모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경미 선수한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여자 사격 25m 권총에서 우리가 금메달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단체전입니다. 네. 여자 사격 25m 단체전에서 김장미, 그러니까 런던 올림픽 때 이 종목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죠. 이정은, 곽정혜 이 세 선수가 1748점으로 중국의 1점 차로 앞서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전에서는 이 세 선수가 모두 메달권에서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장징징, 첸징 이 두 선수가 금은 메달을 땄고요. 아쉽게도 개인전에서는 김장미라든지 우리 선수들 세 선수 모두 메달권에서 밀려나서 오늘은 지금 현재 사격에서 금메달 하나만 추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수영의 박태환 선수 좀 아쉬웠죠? 네. 뭐 아쉬운 게 사실 그 인천 문학 박태환 경기장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대회 3연패를 한다는 부담감 예.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번 아시안 게임에 가장 관심을 모는 선수가 1번이 박태환 예.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예. 여러모로 이게 부담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박태환 선수가 50m까지 24초 57 그동안 자유형 200m 경기 도중에 가장 빨랐어요. 예. 그 정도로 처음부터 서둘렀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 마지막 50m를 27초 51 금메달을 딴 일본의 하기노 선수가 26초니까 1초 5이나 뒤졌어요. 네. 이 박태환 선수가 원래 막판 스포츠의 상징 아닙니까? 네. 근데 막판 스포츠가 아니라 막판 거북이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던 게 초반에 페이스 조절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박태환 선수가 자유형 200m 동메달에 그쳤습니다. 네, 400m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원래 400m가 박태환 선수 주종목인데 예. 지금은 순양 선수의 주종목이 됐어요. 예. 순양 선수가 원래 지구력이 좋은 선수 아닙니까? 네. 그래서 런던 올림픽 때 3분 40초 14에 엄청난 기록으로 금메달을 땄고 박태환이 은메달에 그쳤었거든요. 물론 그때 박태환 선수가 실격 파동이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어쨌든 올해 최고 기록은 박태환 그리고 아시아 최고 기록은 순양이 갖고 있고 하기노 고스케 선수는 어제 자유형 200m 금메달을 따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순양과 박태환과 하기노 선수의 3파전 물론 이제 하기노 선수가 자유형 400m는 조금 약합니다. 다른 종목보다. 예. 하지만 워낙 상승세기 때문에 내일 또 3파전이 아주 비상한 관심을 또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시각까지의 우리나라 팀들의 그 메달 레이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역시 금메달 하나밖에 추가하지 못해서 금 13개, 은 11개, 동 11개로 2위를 달리고 있고 중국이 사격 등에서 금메달을 추가해서 금 17개, 은 12개, 동 12개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금 7개, 은 9개, 동 12개로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요 같은 추세는 아마 대회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네. 중국, 우리나라, 일본 요 같은 추세요. 북한이 금 3개, 동 4개로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19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시간 교통상 어떤지 알아보죠.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도심도로들을 중심으로 퇴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촌로 외곽 방면으로 아현교차로부터 창천 삼거리까지 밀려서 가고 있고요. 이어지는 양화로가 역시 외곽 쪽으로 동교동 삼거리부터 합정역까지 정체입니다. 종로 역시 외곽 쪽으로 종로 5가에서 용두동 4거리까지 어렵고요. 반대 도심 쪽으로도 용두동 4거리에서 동묘암역, 종로 4가에서 세종대로 4거리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과천대로는 남태령 고개에서
사거리에서 사당역 지나기 어렵고요. 이어지는 동작대로 경문고등학교까지는 계속해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이수교차로에서 사당역 지나기 어렵고 남부순환로가 사당역에서 서울대 입구역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경인로가 서울교에서 외곽 쪽으로 물레동 사거리까지 어렵고요. 구로역에서 구로 성심병원까지도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습니다. 전 지도부의 논란을 싣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다짐인데요. 한편으로는 강경 노선을 취했던 전 지도부의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걱정스럽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새로운 대책위원장의 각오 어떨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진도에서 지금 안산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버스 안에 계시는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진도에 가셨는데 진도에서는 어떤 일정을 소화하셨어요? 일단은 그 실종자 가족분들한테 일단은 가족 대책에 따로 인사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정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바지선이 지금 피항을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장관하고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10명의 실종자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실종자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던가요? 지금 동절기 관련돼서 네. 이재용 장관하고 김덕근 해경 총장님과의 내용에서는 예.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일단 이재용 장관이 책임 있게 끝까지 맞으면 한 명의 실종자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얘기하고 예. 지금 동절기가 되면서 기상에 대한 악화 부분으로 지금 수색에 대한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안 부분, 그다음에 실종자 가족분들의 건강 부분에 대한 네. 대응 방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요청하는 그런 면담 내용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하고 관련해서 종전에 가족대책위원회에서는 이제 진상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 입장에 있어서 변함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입장 변함은 없고요. 예. 저희가 원하는 게 가족대책안이 대책위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 국민들과 함께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 가족대책의 입장이 바뀐 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진상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주어져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기본이고 또는 그와 유사한 다른 어떤 타협안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여러 번 논의했지만 예. 유가족들의 특별 법안은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기소권입니다. 네. 근데 그게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네. 사안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저희가 요구하는 바는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예. 그거에 준하는 네. 강력한 법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부분이 지금 가족대책위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기소권을 꼭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준하는 조치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실 시간이 없으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여당과의 대화 계획이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여당, 새누리당. 저희 가족대책위 입장에서 예. 여당, 야당뿐만이 아니라 예. 어느 당일에도 저희 가족대책위와의 만남을 요구해 온다라고 하면 네. 응할 준비는 돼 있고요. 네. 언제든지 제 집행부가 나가서 네. 대화에 임할 것입니다. 네. 빨리
철저한 진정이 될 수 있도록 네. 저희 법안들이 논의될 수 있는 네.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여당 쪽에서는 아직 대화 제의는 아직은 없으셨네요. 예, 예. 야당 아직 쪽, 예. 야당 쪽하고는 접촉이 있으셨습니까? 야당 쪽에서도 사실은 그 만나자고란 이렇게 제의 부분은 예. 공식적으로의 예. 요청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없으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하시라도 만나자고 하면 만나시겠다 이런 계획이시고요. 내일 저희가 임원 회의를 하고 네.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오늘 첫 행보를 진조 실종 가족들하고 받았기 때문에 네. 나머지 일정 부분이나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의 해야 될 부분들을 또 충분히 논의를 하고 법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나서 네. 제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 그럼 아직은 확실한 방안 같은 것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방안은 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족 대책위가 만들어지고 세월호에 예. 우리 저희 특별 법안은 예. 공청회 당시부터 저희가 요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예, 그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바뀐 바가 없기 때문에 네. 가족들하고 앞으로 대화의 장을 네.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 부분을 논의해야 될 부분이지 네. 법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뭐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새누리당 쪽에서는 말이죠. 그 제2차 합의안 아시죠? 네. 2차 합의안에서 이제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서 이미 양보할 거 양보했다.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라는 입장을 오늘까지는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차 합의안 받아들이실 수 없다는 입장이시죠, 지금까지는? 네, 2차 합의안에 대한 부분은 네. 가족 대책위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단 표명을 했고요. 예. 그 뜻이 지금 또 바뀐 바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준하는 그런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전 집행부하고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도부가 바뀌어졌는데 그 내부에서의 시각은 좀 어떠신가요? 저희 가족분들도 지금 거기에 그 사건에 연루됐다라고 하는 부분 말고 저 또한 가족 대책의 입장으로서 국민들한테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하고 국민들 앞에 나서서 얘기하기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예. 제대로 국민들 앞에 알려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에 임할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너무 그 부분을 가지고 네. 아직 균위 여부를 결정난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네. 이렇게 좀 보도하는 부분은 네. 좀 자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광화문에 그 지금 계신 곳은 계속 유지를 하시는 거죠? 네, 예. 특별한 다른 계획을 세우신 것은 아직 없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부모님들께서 네. 지금 전국 순회를 하시면서 예. 서명우던 했던 거와 동시에 예. 지금 현재 일정들을 다시 소화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국민들 앞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예. 세월호의 참상을 알리고 네. 저희가 왜 이렇게 세월호의 법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네.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서명운동과 같은 행동들을 지금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광화문 청운동뿐만이 아니라 네. 전국 순회로 다니면서 계획을 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명선 위원장이었습니다.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합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네, 내가 만약 원내 대표라면 꽉 막힌 전국 어떻게 실마리를 푸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7845번님께서는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여당이라면 유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야당이라면 국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내가 만약 원내대표라면 꽉 막힌 전국 어떻게 실마리를 푸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2272번님께서는요. 제가 야당 입장이라면 세월호 법과 민생법안을 분리해서 전국을 풀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1055번님께서는요. 사실상 여당에게 특별법, 해법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국을 여야 대립으로 볼 게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군요. 네,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유, 맛있는 우유의 원유입니다. 기름 원유가 아니고요. 네. 예, 이 원유가 과잉 생산되면서 우유 재고량이 12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면서요? 네, 작년 겨울이 날씨가 무척 따뜻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유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자녀는 계속 적게 낳고 하다 보니까 소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우유 업체들은 우유를 장기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남는 원유를 말려서 분유로 만들어서 보관을 합니다. 근데 이 분유 재고가 12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라고 합니다. 네. 그 남는 우유가 넘쳐나다 보니까 그 업체들은 그 외부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창고마저도 확보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산량은 늘었는데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유제품 매출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우유가 남아도는데 가격을 좀 내리면 안 될까요? 네, 우리나라 지금 우유 가격 자체가 공급과 수요에 의한 시장 논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 때문에 업체들이 가격을 쉽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정부와 낙농가 업체들은 그 낙농가에서 우유 회사로 납품하는 원유의 가격을 정합니다. 네. 이렇게 원유 가격을 정하는 거는 소비자와 낙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올해처럼 우유가 남아 도는 경우에 업체들이 그 3자가 정한 우유 가격대로 사가지 않으면 이 낙농가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가게 됩니다. 네. 또 우유는 주요 생필품인데 너무 가격이 들쑥날쑥하면 안 되는 측면도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난 6월 말에 확정했던 그 원유 가격 연동제, 네. 이것 때문이라는 지적도 하는데 이거 원유 가격 연동제라는 게 뭡니까? 네, 원유 가격 연동제는 지난해 8월 도입됐는데요. 예. 그동안에는 그 정부랑 그 낙농가, 그다음에 업체가 2, 3년에 한 번씩 모여서 원유 가격을 협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 기준이 없으니까 계속 갈등을 빚었고 또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요. 그 낙농가 업체들이 매년 8월에 아예 그 정부의 통계치, 우유 생산비 증감분이라는 거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원유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 통계치에 근거한 거니까 그 양측 모두 설득이 되는 거고, 뭐 그래서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다 보니까 원유 가격도 매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원유가 남아 도는데도 가격을 올리면 그 우유가 더 안 팔리게 되니까 올해는 그 6월 달에 이제 만나가지고 이 원유 가격 연동제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유 생산비의 증감액이 전년도 생산비보다 4%를 넘지 않으면 동결하고 다음 해에 합산해서 정하는 누적 연동제라는 걸 도입해서요. 올해는 가격이 동결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원유 가격 연동제 때문에 업체들이 가격을 안 내린다고 봐도 되나요? 그런 지적이 많이 있는데 예. 사실은 이 원유 가격 연동제가 도입되면서 그 낙농가에서 그 업체들에게 그 공급하는 그 원유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건 맞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업체들은 아예 내릴 여지가 없어졌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연동제가 도입되기 전에도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랑 낙농가 업체들이 그 원유 가격을 정했는데 그때도 생산량이 넘쳤다고 해서 업체들이 우유 가격을 내린 적은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난해 8월 도입된 원유 가격 연동제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요. 또 업체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는 게 이게 지금 고정된 원유 가격에다가 그 가공비 또 유통비가 더해지니까 이게 가격을 내릴 여지가 많지 않은데 여기서 가격을 내리려면 자기 마진을 줄여야 되는데 자기들은 지금 마진이 많지 않다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주에 정부와 낙농가 업체들이 모여서 수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생산량 감축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찍어내는 공산품처럼 찍어내는 게 아니라서 좀 조절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가와 기업들이 좀 그 양보해서요 현명한 대책을 내놓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9월 한 달 동안 매주 월요일에는 시민단체 생명의 숲과 함께 해왔죠. 오늘은 생태계로서의 숲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박필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생태계로서의 숲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유식한 문자 같아요. 생태계. 생태계 무슨 뜻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생태계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생태 말을 많이 듣는데요. 네. 그것은 살아있는 생물들이 있어야 되고 그 생물들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에 둘러싸여서 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되어가는 곳이 바로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생태계로서의 숲. 그럼 어떻게 설명합니까? 숲은 생태계 여러 가지 생태계 중에 하나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예. 나무가 주가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숲 생태계입니다. 네, 나무가 주가 되는 생태계를 숲 생태계라고 한다. 네. 이런 숲 생태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일단 나무가 우리 숲 생태계라고 하면 나무가 있어야 돼서 나무가 주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초본이라든가 동물들, 나무를 그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의 숲 생태계라고 하면 우리는 세계 같은 기후대에 있는 어떤 곳보다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 네. 우리나라 숲에? 네. 네. 우리는 마지막 빙하기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예. 북에서부터 추울 때 밀려내려온 여러 생물들에게 일종의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한 그런 곳입니다. 이제 마지막 빙하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 지역이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그 북쪽에 사는 것들의 남방 한계선이 나타나는 곳이 한반도고요. 예. 또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남쪽으로 가면 겨울이 이제 눈이 오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따뜻한 곳에 사는 것들의 북방 한계선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린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네. 또 우리는 굉장히 산지 지형이기 때문에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세계 어느 곳보다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생물 또 그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계절에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살아가는 곳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숲이 그럼 그렇게 좋은 여건에 있네요. 네. 세계적으로 이렇게 좋은 여건에 있는 숲들이 많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숲이 세계 최고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세계 숲 최고의 숲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 사실은 이제 잘 못 느끼고 그냥 살아요. 그죠? 고마움을 아직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고마움을 익숙해서. 모르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런 이 우리나라의 숲의 생태계를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런 특징이 우리 민족의 삶에 우리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저희는 항상 사계절이 변하는 걸 보고 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변화에 굉장히 익숙한 듯합니다. 맞습니다. 옷 갈아입기도 바빠요. 네, 그리고 또 저희는 겨울을 나는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많은 나무들이 옷을 낙엽이 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가을을 준비해야 되는,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 살기 때문에 준비라는 것에 익숙하고 네. 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예전 조상들은 굉장히 기다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지런하지 않았을까요? 저희는 또 한여름에 바짝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가 네. 피 속에 흐른다고나 할까요? 빨리빨리가 이제 나쁜 점도 있지만 하여튼 네. 좋은 점도 있어요. 네. 소나무가 우리나라에 유독히 많지 않습니까? 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예전에 저희 기록에 보면 백제시대나 신라시대에는 궁궐 같은 것도 다 느티나무로 지었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인구가 많아지면서 저희는 나무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땅이 점점 이제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소나무 같은 경우는 척박한 지역에서도 땅이 안 좋아도 버틸 수 있는 수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이제 나무를 한다고 땔감 다 긁어쓰고 그러니까 그 땅이 좋은 곳에 살 수 있는 나무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 자리를 소나무가 대체를 하게 된 거죠. 네. 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네. 우리가 뭐 애국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군요. 근데 그 한때 우리 저 민둥산 문제 해결한다고 해서 숲가꾸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무 심기 조림 사업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카시아 나무 많이 심지 않았어요? 네. 그거 괜찮은 거예요? 아카시 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땅이 안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는 수종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6.25 지나고 60년대 너무너무 땅이 나빠서 우리나라에서 참나무류조차도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중산 시절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카시나무를 심었고 아카시나무 같은 경우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살 수 있는 수종이기 때문에 숲이 울창한 곳에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정말 땅이 안 좋아지는 곳에서 점점 요즘 같은 세상으로 하는데 중간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카시나무가 우리 숲이 울창해지니까 더 이상 우리나라 고유 수종을 위협하기에는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제강점기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숲이 참 많은 고초를 겪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지금 정말 세계에서 완전한 민둥산에서 이렇게 녹화에 성공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해방 후에 1960년대쯤 들어와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조림 사업을. 사실은 기록이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 나무를 심었다는 기록도 있고 네. 미 군정 시절에도 나무를 심었는데 네. 그 당시엔 우리나라가 그 땔감용으로 많이 나무들이 땔감용 나무를 네, 심으면 뱉고 그랬던 거죠. 네. 그래서 70년대는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 과거의 기록이 모두 쌓여서 저의 경험이 쌓이면서 70년대 들어와서는 에너지 그 전환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 심고 거기다가 땔감으로 더 이상 낙엽 긁어내지 않고 하면서 땅도 도와지고 더 이상 나무꾼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70년대 들어서면서 그러면서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저희가 드디어 녹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 많은 숲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 YTN은 뉴스 채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숲에 대한 소식도 아주 뉴스로 자주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재선충병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병충해 문제도 많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뭐 송충이, 그래서 소나무가 워낙에 많고 땅이 안 좋으니까 굉장히 수종들이 몇 개 없었거든요. 예. 특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일정의 송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됐었는데 점점점 요즘에는 수종이 다양화되면서 그 병충해의 실질적인 발생 면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에 기후변화라든가 아니면 워낙에 그 다른 나라와의 그 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외래 수종이 들어오니까 그런 외래 그 나쁜 외래 병해충에게는 우리나라 수종들이 저항성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오히려 치사율은 더 높아지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네. 근데 그런 생태계 소나무가 점점 없어진다는 그런 말도 막 소나무가 없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자연적인 천이 과정으로 인해서 소나무는 양수기 때문에 조금만 햇빛을 가려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 좀 더 그늘에 왜 나무가 숲이 울창해지면 그늘이 인데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수종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층에서는 서나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자라 올라가니까 더 이상 소나무 어린 나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나무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네. 앞에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참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요새는 사계절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봄, 가을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될 때도 있어요. 네. 네. 심각하죠. 네. 근데 저 지금 기후변화, 기후온난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상기온 현상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지역은 보통 4월 중순부터 눈이 녹기 시작하는데 3월에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서 한 3일 정도 눈이 이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눈이 녹아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4월이 가장 건조합니다. 근데 4월에 이제 산에서 잎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눈이 녹으면서 물을 공급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만일에 이상기온 현상으로 3월에 눈이 다 녹아버리면 4월에 한창 잎이 날 때 물이 없는 거죠. 밑에서는. 그러면 나무들이 건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시들시들해지면서 여름에 병해충이 오거나 그렇게 되면 네. 건강한 상태에서는 버틸 수 있더라도 그렇게 여러 가지 건조 스트레스와 병해충이 복합적으로 오게 되면 이기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후변화를 막아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기후온난화를 어떻게 막죠? 지금 숲은 네. 아마도 유일한 그 탄소 흡수원이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예. 그 기후변화라는 게 뭐 요즘 현재 나온 얘기에 의하면 온실 효과 뭐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가 주축이 되는 그런 온실가스 때문에 된다 하는데 나무가 자란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나무의 몸의 반 정도가 약 탄소거든요. 네.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무 숲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고 네. 또 숲 같은 경우는 이 그늘 속으로 들어가면 숲이 울창하게 되면 땡볕에 있는 것보다 평균 약 1, 2도 정도 겨울엔 덜 춥고 여름엔 덜 더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숲을 늘리는 것이 한 방독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숲을 어떻게 더 늘리죠? 이 조림은 뭐 상당한 수준이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짜투리 땅이라도 찾아서 저는 생활 속에 숲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도시 숲도 싶습니다. 만들고 학교에도 네. 숲을 만들고. 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집집마다 마당이 있고 네. 저희는 뒷산에서 놀고 그랬는데 요즘 어린이들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점점 숲이라는 것은 일부러 찾아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는데 네. 그냥 곳곳에 예전처럼 숲을 만들어서 경험할 수 있게 해서 그냥 삶의 일부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숲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그것과 함께 또 이렇게 숲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고 우리 요즘 학생들의 오락을 하듯이 네. 숲을 방문하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됐을 때 좀 더 기후변화라든가 숲의 보전 네. 또 숲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더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조림이 참 많이 된 세계에서 아주 유일한 최고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해서 산림 자원은 일단은 풍부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진 않은 그렇지 않아요? 게 예. 우리 숲은 60년대 70년대 본격적으로 나무를 산림 녹화를 위해서 산림 푸르게 녹화. 만들기 예.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 4, 50년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300년, 400년 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정말 그 건강한 숲,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는 멋진 숲이라고 하려면 오래된 2, 300년 된 나무들하고 어린 나무들이 함께 섞여 있는 네. 그런 또 다양한 수종이 섞여 있는 숲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숲은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숲을 가꿔야 하는지 말씀을 네. 좀 해 주시죠. 저희가 70년대, 80년대는 땅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외래 수종을 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자생 수종은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 기후와 토양에 적응한 수종이거든요. 예. 이제는 웬만큼 땅도 좋아지고 했으니까 우리 땅에 맞는 우리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때가 왔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조상님들 같은 경우는 숲을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하지만 또 숲에서 여러 가지 관리들을 할 때 항상 심사숙고하셨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너무 기술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자연을 대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좀 일종의 자연에 대한 자만심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진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말 우리 환경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고 또
요즘 좀 더 정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숲에 대한 정. 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숲은 앞으로도 더 정말 우리 고유의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울창한 숲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숲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들도 요즘 많습니다. 네. 숲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나요? 피톤 치트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네. 저 예전에는 숲의 활용이 아니라 당연히 그게 생활이었습니다. 네. 숲에서 땔감을 가져다 밥을 하고 네. 겨울에 당연히 땔감으로 하고 숲에서 여름에는 가서 목욕을 하고 그런데 요즘 같은 세대는 그것이 다 도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숲의 활용이라고 하면 당연히 무슨 등산, 휴양, 피톤치드를 뭐 맞으러 가는 거 네.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냥 숲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우리가 매일 산책을 가는 숲을 통과해서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예전에는 당연히 그렇게 활용을 했는데 요즘은 너무나 숲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숲의 활용이라는 용어까지 생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숲이 우리의 일부분이다 받아들이면 사실 요즘에 그러면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숲은 유럽의 숲하고 다릅니다. 네, 우리는 다릅니다. 여름에 집중호우가 있는데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는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르고 또 부슬비 정도 그렇게 내리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나라하고는 강수 패턴이 달라서 산사태나 그런 패턴이 다르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산에 집을 짓는다거나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풍수했던 게 결국은 풍수는 바람하고 물이란 뜻인데 네. 그것들에 대한 고려가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 지식이 일제시대 때 단지 미신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평가절하된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숲의 정말 진정한 생태학이 아니었던가 싶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가 있고 그것이 숲의 활용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산지 전용을 할 때도 반드시 그것이 경사 어느 정도 이상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산지는 거의 대부분이 이미 다른 것으로 전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 전용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원래 산지 지형은 남한 지역은 70% 정도 되는데 네. 우리나라 산림 면적이 약 64%. 네. 그러니까 이미 4%마저도 그러니까 산 아래쪽은 이미 다 밭이나 그런 걸로 옛날부터 네. 이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수계가 굉장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형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같이 합쳐져서 수계 관리와 산지 관리 같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산 중턱을 갑자기 개발하거나 하면 결국은 물로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계 관리와 산지 관리가 같이 가야 하고 또한 이 산을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바라보는 것, 어떤 생활에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는 좀 더 깊이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필선 교수님께서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숲을 사랑하는 시간.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시간에 숲의 생태에 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박필선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죠. 내가 만약 원내대표라면 꽉 막힌 전국 어떻게 실마리를 푸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5238번님께서는 여야 서로가 무엇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인지 진심으로 고민하고 대화를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0229번님께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적어주셨네. 역지사지의 마음가짐과 양보의 큰 틀이 필요하다고 적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5238번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9월 22일 월요일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